이번 시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었던 것을 1989년에 이름을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어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연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1981년으로 이름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 81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장애인이란 뭘까? 물론 출제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한번 법률상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4개의 귀절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또는 일부 법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유형을 장애인복지법 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를 통해서 이렇게 장애인의 정의와 또한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인의 등급을 이렇게 정리를 했었으나 이제는 장애인 등급에 대한 용어는 사라집니다. 장애인의 등급 없습니다. 장애 정도라고 하는 것이지 장애 등급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이런 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의 종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를 보시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있는데 15개의 장애 유형을 설정을 하되 그중에 정신적 장애는 3개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 3가지를 정신적, 나머지 12개는 모두 신체적 장애라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에는 신체 외부 장애와 신체 기관 내부 장애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거기까지 섬세하게 겪을 건 아니고 물론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신체적 장애에는 신체 외부 장애와 신체 기관 내부 장애로 이렇게 내부 기관 장애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걸 알아주시되 어쨌든 정신적 장애에는 3가지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학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 별표를 하셔야 되겠죠. 학대. 자, 학대를 우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학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학대. 학대를 보면은 먼저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물론 그 주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그냥 가운데 쓰겠습니다.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 이렇게 아동학대의 범위는 물론 주체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학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여기에다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다가 성적 폭력에다가 여기에 보면 노인학대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언어적 폭력, 정서적 언어적 폭력. 여러분 페이지를 보시면 언어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언어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 착취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의 6개의 영역에다가 거기에 언어적 폭력과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포함해서 이렇게 8개의 영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대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거기에다가 2가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경제적 여기 정서적 폭력. 그래서 여기에다가 2개를 포함해서 정서적 폭력 2개를 포함해서 8개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장애인 학대는 노인학대의 영역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거기에다가 여기에 뭐가 언어적 폭력이 들어가는 거지. 언어적 폭력. 이렇게 해서 9개의 영역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할 적에는 아동학대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포함해서 노인학대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언어적 폭력을 가미해서 장애인학대 범위를 이렇게 조금씩 확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대의 영역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완전한 사회 참여, 뒤에 이제 사회 통합의 정상화의 이념을 말하는데 정상화의 이념은 어디에서 등장한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복지에 대한 또 사회보장에 관련 이런 학습을 하다 보면 주로 나라가 영국이나 또는 독일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등장을 하는데 스웨덴이나 그에 비해서 이 정상화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연도로 받은 1959년 미켈센이란 또는 미켈슨이라고도 합니다만 미켈센의 논문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이념, 완전한 사회참여라는 정상화의 이념과 평등을 통하여 멀어져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 이념은 정상화의 이념, 평등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 쭉 읽어보시되 특히 3항에 보시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정책론으로 진행을 할 적에 급여의 종류에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바우처, 또 권리, 기회 등등을 제시하는데 여기는 장애인 권리에 있어서 바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준다. 이 말은 권력이라고 하는 급여를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라는 급여를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교육이나 기본교육은 우리가 볼 때 5년마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는 3년이지만 아주 드문 예의로 아동 종합 실태조사는 5년짜리도 있지만 실태조사는 3년이다 이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볼 적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위원회 또 아동복지법에서 나왔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도 똑같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사항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이런 말들을 같이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쭉 내려서 보시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좋습니다. 넘어가십니다. 예상 문제로 우리가 볼 것이 돌봄 가족 구성원 중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면 그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담당 성원의 심신상에 힘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 장애인 가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가만히 보면 나이가 80이 넘으시고 그런데 오랫동안 치매에 걸린 아니면 오랫동안의 와상,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배우자를 돌보던 그 배우자가 이 70 또는 80이 넘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도덕성이 없어서 그랬을까? 너무 지쳐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것처럼 소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나가 보면 부모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휴식제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이건 당연하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도 양성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참 참신한 일이에요. 다음에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정 안 된다면 장애인 가족에게 2박 3일이라도 휴가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잠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 돌봄 대상자인 성원을 보지 않고서 좀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도 있고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사례 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 이런 것처럼 장애인 가족 지원 영역이 한 번쯤은 출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실태조사는 뭐 당연히 어느 법이나 마찬가지로 아동종합실태조사 빼놓고는 3년으로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등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이 최근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 시험에 첫 번째 시행이 출제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사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장애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장애 판정위원회를 둡니다. 근데 문제는 장애 판정위원회는 어디다 주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건강보험공단에 줄 것 같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니까 시장, 시군구 보건소에 둘 것 같은, 아닙니다. 어디다 둔다? 보건복지부에 둡니다.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둔다? 장애보건복지부에. 그리고 거기 보면은 6항 오른쪽 페이지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판정위원회에 의해서 장애 인정이나 장애 정도 사정도 하겠지만은 바로 그것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 정도에 따른 정밀 심사를 의뢰하는데, 어디에? 공공기관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새로이 신설되어서 내년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다음에 사항에 보시면 33조 장애인 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상담원은 바로 이제 아동복지공무원처럼 시, 군구에 둡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 군구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겸임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겸임을 시키지요. 그래서 어떤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시, 군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5번, 6번, 7번, 8번은 서비스고 해서 나오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보호수당, 또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장애수당을 한번 보세요. 장애수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기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수당을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거기 보면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누가 결정해요? 전문가의 진단이죠.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장애 정도. 그리고 경제적 수준은 자산 조사를 통해서 경제적 수준을 이렇게 살피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수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정된 사람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경제적 수준도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도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책론에 배울 적에 대상자 선정 기준, 할당의 기준을 보면 규범적 지위, 또 진단, 또는 보상, 진단, 자산조사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이 경제.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자가 18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에는 인구학적 조건이 연령 18세 이상이어야 되겠죠. 18세 미만이 뭘 받겠어요? 아직 있지 않지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장애 아동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 그래서 소위 장애 아동수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것은 뭐야? 인구학적 조건. 귀속적 지위에서 인구학적 조건을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진단, 자산조사, 그리고 귀속적 지위의 하나인 인구학적 조건, 즉 연령을 세 가지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유의사항은 생계급여, 국기법상 생계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대상자인 장애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장애인 연금수급자는 이것도 이것은 반드시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는 이미 배우셨지만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다 주는 것이 아니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그 중에서도 18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어린애들이 아동이니까 장애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고, 18세가 넘으면 둘 중에 하나 받는, 아동수당을 받던 아니면 장애인 연금을 받던 둘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제 그거. 그래서 여기 같이 1항의 단서와 2항의 내용을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장애 아동수당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 아동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는 보호자의 경제적 수장과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지만 자산조사, 그리고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니까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18세 미만인지 넘었는지를 봐야 돼요. 18세 미만이어야 장애 아동수당, 18세 넘으면 장애수당을 받던 장애인 연금을 받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 역시 경제적 수준의 자산조사, 장애 정도 진단을 고려하여 추가적 비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50조의 2를 보시면 자녀 교육비, 장애 아동인 자녀 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자녀교육비나 장애아동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 자산조사라는 것은 어느 법이나 공공부주의 가장 필수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자산조사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줄여서 그냥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1항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는 신청인과 그 가구원은 다음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이나 장애보호수당이나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많은 지원은 공공부조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영역에 포함시켜서 정책이나 법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격의 또 한편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유용 쓸데없는 그냥 목적의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전용 수급계좌거든요.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보호수당을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되고 장애인 복지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는 장애인 복지수급계좌에는 그것만이 장애수당이든 장애아동수당이든 장애보호수당이든 자녀교육비든 그 명목의 금액만 입금되도록 해야 된다. 다른 돈이 뒤섞여서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수 있는 길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현금급여의 문제점이 정책론에서 보였어요. 현금급여가 다 좋은데 목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유용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 정책 효율성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우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처럼 수급계좌, 그래서 장애인 복지과정 급여 수급계좌라는 제도가 또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은 크게 5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재활시설이 3개가 있는데 재활시설, 지역사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거 재활시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장애인복지시설도 아동복지시설도 노인복지시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되 그 의뢰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다 종류, 적어도 기본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기 보면 뭐래요? 장애인 거주시설 그 옆에다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그 때문에 장애인 거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눠볼 적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이 되겠어요. 거주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해 있는 것처럼 어떤 거기다가 생활시설 적어주시고 다음에 있는 재활시설 3개,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은 이것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아가는 거지요.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이런 참여 등을 지원하는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가서 보면 생산품 판매,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는 조금 전에 통론으로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3항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그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원칙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 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300명 초과할 수 있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활동 범위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그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은 몇 명? 300이 아니라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3항에도 있지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노인복지법에도 아동복지법에도 노인복지법에 아동복지법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공동생활가정에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도 역시 테러이 들어와서 소위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애인 복지법에도 피해 장애인, 그래서 거기 보면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벌써 국가가 개입했다는 그만큼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나 장애인 학대가 워낙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장난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걸 당하는 노인도 소위 장애의 범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 개선 강사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인식 개선 강사 교육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 강사와 같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교육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영유아 보육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